김지현입니다. 여기 계신 청중석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대부분 이제 고등학생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중학생 아들 한 명 그리고 한 놈이라고 그럴 뻔했어. 그리고 고등학생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어요. 아침에 보고 왔는데 기시감이 드네요. 이야. 자,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고등학생들 앞에서 하는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이제 우리 아들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방금 전에 우리 하정우 센터장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조금 과거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글로벌이란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혹은 우리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80억. 맞아요. 작년부터 쭉 올라가서 80억 드디어 넘었거든요, 우리가. 100년 전쯤에 190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10억? 30억? 또 10억 미만. 네, 10억 미만도 나왔고 30억도 나왔는데, 잠깐 이제 생각해 보고 제가 조금 있다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얘기를 하잖아요. 글로벌 인재, 글로벌 스탠다드. 한국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이게 글로벌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그렇다면은 이런 글로벌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나라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끌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랑 같이 여행을 조금 떠나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적혀 있죠? 80일간의 세계 일주. 책이죠? 영화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읽은 사람 있어요, 혹시? 읽지는 않아. 읽은 사람 있구나. 저기도 있네요. 네, 읽지는 않았는데 내용은 알겠죠? 제목이 내용을 말해줍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떠난 거예요. 여기 이제 보이는 저기 서 있는 주인공 남자, 필리어스 포그라는 남자가 영국 신사예요. 그래서 내가 세계를 80일간 동안 이제 여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기를 합니다. 지금 같아서야 사실 세계 여행하는데 얼마 걸릴까? 한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죠? 일주일이면은 대충 한 바퀴 돌 것 같은데, 이 책이 나온 게 187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빠르다. 150년 전이에요. 15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80일 동안 세계를 한 바퀴 삥 돈다는 것이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기를 해서 어떻게 됐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깁니다. 80일 동안 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80일 동안 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냐? 참고로 영국 신사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여행 갔던 그 아이터너리라고 그러죠.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처음에 이 런던에서 출발을 해요. 여기 런던 딱 있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쭉 통과해 갖고서는 홍해를 나와 갖고서는 이게 인도양 쪽으로 나와 갖고 인도 쪽으로 가서 이제 봄베이, 뭄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는 쭉 가서 캘커타에 가요.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로를 쭉 따라가서 여기가 그 유명한 말라카 해협이라는 곳이고, 여기를 지나가고서는 홍콩을 갑니다. 잠시 상하이 들렀다가 일본 요코하마를 들어서 태평양을 쫙쫙쫙쫙 건너갔고, 보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 가서 대륙횡단을 해서 뉴욕을 가고 다시 런던으로 온다는 여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아까 이 소설 언제 쓰였다고 그랬죠? 네, 1873년.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뚫립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어마어마하게 멀겠죠. 이게 뚫림으로써 여기를 확 줄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봄베이, 여기에 도착해갖고 이 캘커타까지 가는데, 사실 여기가 그때 완공은 안 됐었는데 당시 1871년에 대륙횡단 열차가 뚫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 말라카 해협을 지나갔고 이렇게 쫙 홍콩 이쪽 가는데, 여기 중간에 싱가포르도 사실은 들려요. 인도,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상해까지 전부 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거나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곳이었죠. 우리가 이제 공항에 어디 갈 때 막 통과하잖아요. 뭐 공항 검색대라든지 뭐 세관이라든지 이제 어느 나라 가면 거기서 스탬프 찍어주고 뭐 이러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간소화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 도착하면은 거기서 뭐 대준이 많이 시간 걸리고 했는데 당시 영국의 식민지고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던 곳이라서 여기는 비자 없이 통과가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요코하마를 들려서 샌프란시스코에 와갖고서는 뉴욕을 갔는데 미국의 대륙 횡단 열차가 1869년에 완성이 돼요. 그리고서는 여기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바다를 건너가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은 모두 다 당시에 증기기관선이나 증기기관 기차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은 80일 동안 여행을 쫙 하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과학 소설이에요. 당시에 이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었을 만큼 굉장히 짧은 기간, 즉 8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걸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자 없이 무사 통과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국봉이 차오르는 그런 소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1873년이면 한창 제국주의가 막 그냥 뭐 기승을 부리던 시대죠. 식민지 따먹고 막 이러던 그 중에서 가장 제국주의의 선봉장이었었던 국가가 바로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자, 대영제국 그러면 어떻게 완성이 됐냐? 사실 영국은 옛날에는 대륙 유럽에 비해서는 대단히 별 볼 일 없는 촌스러운 섬나라였어요. 지금하고는 위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전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었고 유럽의 중심은 프랑스이기도 하고 또 스페인이었던 적도 있고 영국은 그냥 뒤처진 촌스러운 애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대영제국이 왜 됐을까? 맞아요. 산업혁명이 있었죠. 왜 보고 잘하지 않았어요? 그죠? 열심히 봤지 어릴 때. 우리 아들도 안 보여줬거든 이거.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 토마스와 친구들 어디 거예요? 영국 거예요.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기차하면 영국이고 영국하면 기차인 거죠. 왜냐? 증기기관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봤죠? 그 디즈니 카. 자동차면 미국이고 미국이면 자동차잖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토마스가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1760년대에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했죠. 하지만 뭐 발명이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영국에서 그냥 널려 있는 석탄을 갖다가 써갖고서 어마어마한 엔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이 엔진, 그러니까는 증기기관은 제임스 와트가 1760년대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 어떤 제국이든 패권국이든 강대국이든 기술적인 패권을 가지지 않는 나라는 제국이나 패권국이나 강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증기기관이라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촌스러운 섬나라에서 벗어나서 대영 제국이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가능했던 거죠.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고. 그럼 왜 하필이면 영국이었냐? 이거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뭐 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뭐 지긋지긋하겠지만 세계사라든지 이런 데 다 배웠을 거예요. 네.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프랑스 같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막 쫙 피 뿌리는 이런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명예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몇 년도? 오! 누구야? 야, 네, 1688년입니다. 선생님이신가? 네, 네,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있냐? 왕권을 견제해요. 그러면서 왕 마음대로 막 세금도 못 걷게 하고, 야, 옆에 나라 왕위가 빈 것 같은데 나 그거 좀 가져가고 싶은데 전쟁하자 우리. 이것도 못 하게 됩니다. 의회가 일종의 왕권을 견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서 경제가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 특허 제도.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거든요.
뭐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남을 도와줘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을 가장 바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잘 되면은 만약에 이거를 만들어 갖고서는 특허를 내 갖고 내가 이걸 통해서 로열티를 받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특허 제도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조가 있었어요. 사조, 사상, 철학. 영국과 그리고 나중에 미국을 꿰뚫는 철학인 거죠. 계몽주의. 아, 역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인가 봐요. 우리 아들은 물어도 모를 거야 아마. 네, 이 계몽주의 철학이 있어요. 계몽주의 철학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뭐 그보다 훨씬 많지만 하나는 개인의 권리예요. 그 중에서도 사유재산권. 영국과 대륙 쪽의 이런 계몽주의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영국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유재산권이에요. 굉장히 실용적인 거죠. 모든 사람한테는 이제 천부인권 같은 인권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권이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이성 알죠? reason이라고도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이제 번성하기 시작해갖고선 결국에는 이제 뭐 영국이 대영제국이 되고 그리고 이걸 좀 어디다가 자랑을 해야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박람회죠. 엑스포. 네, 다음 주에 결정이 납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1851년에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엑스포가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식민지를 많이 가진 제국인지를 자랑을 하고 또 얼마나 대단한 과학기술들이 지금 발명이 되었는가를 자랑을 하는 하나의 장으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뭐 영국 얘기, 산업혁명 얘기, 계몽주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몇 차 산업혁명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만들어낸 증기기관. 다음에 나온 것들도 대단한 혁명적인,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혁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1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세계 인구 물어봤죠. 지금은 80억, 그리고 1900년에는 얼마였다? 아까 30억 나왔고 10억 나왔죠? 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이제 80억이에요. 월드 세계 인구 1900년을 보면은 20억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구가 불어났어요. 상상을 못할 정도의 속도로. 굉장한 양인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8배 이상이 100년 사이에 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잖아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의학도 발전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막 누가 병에 걸리고 아프고 그러면은 아, 천벌 받았다. 하느님이 벌 내리신 거다. 막 이러고 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당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된 거죠. 왜 아플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을 통해 생각해야 된다 했잖아요.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19세기, 18세기, 19세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아, 인간이 아픈 것은 하느님이 벌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세균 때문에 아픈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 그러면 이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지? 아, 손을 열심히 씻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야. 그전에는 손을 안 씻어갖고 의사들이 의사가 아니라 병을 옮기고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외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기 시작하면서 영아 사망률이 급속도로 줄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오래 살아남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대 이제 수명이라 그러죠. 수명도 늘어나게 되고 인구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구가 불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는 사실 돌잔치, 백일잔치 이런 거 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넘기기 힘들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의학기술도 발달했지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살기 좋아져서 그래요. 먹고 살만 하면은 수명이 늘어나고
당연히 인구도 늘어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경제력을 보는 GDP라고 생산이라고 그러죠. 보시다시피 1900년 이후에 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어요. 절벽 같지 않아요? 네.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단히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150년, 20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은 이게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중심이었다면 전 세계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사람에 관련된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림 좋아하세요? 정말? 진짜 좋아하는군요. 네. 자, 이 그림 혹시 알아요? 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누가 그렸어요? 그것까지는 페르메이르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렸고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또 네덜란드 화가가 그렸어요. 네덜란드가 조그만 나라인데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그야말로 황금 시대를 갖는다. 이거를 이제 더치 골든 에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 네덜란드 하면 뭐 생각나요? 튤립, 그치? 또 풍차, 뭐, 네? 손든 거 아니에요? 손든 거? 뭐. 아니에요? 자, 그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네덜란드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어마어마한 광대국이었어요. 대항해 시대 때도 막 뚝나지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자바산 커피 있잖아요. 그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식민지 삼았을 때 거기다 커피씨 뿌려갖고 만든 게 자바 커피예요. 그 정도로 해외를 돌아다녔고 지금 미국의 상업의 금융의 중심지하면 생각나는 곳 월스트리트가 어디 있어요? 뉴욕이죠. 양키스와 매츠가 있는 곳. 네, 뉴욕의 원래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었던 거 아세요? 네. 원래 거기를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영란 전쟁을 거쳐서 영국이 이기고 그러면서 뺏어왔죠, 영국이.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이었던 이름을 그 당시 영란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찰스 2세 동생, 나중에 제임스 2세가 되는 요크 공화국한테 공을 돌리면서 뉴요크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는 영국이랑 맞짱을 뜰 정도로 상당히 잘 나가던 국가였다. 왜 잘 나갔냐? 그 쬐만한 국가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네, 왜 잘 나가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옛날 지도인데 네덜란드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어디쯤에? 네, 여기 어디쯤에 있죠? 이거는 이제 독일 쪽이고 이게 프랑스고 그리고 여기가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터키고 오스만 제국이 있었던 데인데 옛날에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쪽은 무슬림의 지도를 받았었어요. 한 800년 동안, 8세기부터. 네, 역사 좋아하나 봐요. 네, 한 800년 동안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유럽은 기독교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스페인 북부에서부터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저 무슬림들을 쫓아내자. 그러면서 막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두고서는 뭐라 불렀나? 레콘키스타. 좋아하는 분들 많네요, 여기. 어머님이 누구니? 부럽다. 네. 네, 그걸 레콘키스타라고 그러고 이거를 완벽하게 완성한 때가 1492년. 그 당시에 이제 국왕이었었던 페르난드 국왕 그리고 이사벨라 여왕이 칙령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 그게 뭐냐? 아람브라 칙령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아람브라가 이 밑에 안달루시아 지역이 밑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 이슬람 그 세력들의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제 아람브라 지역을 가면은 아주 유명한 궁이 있죠. 이슬람식의 어떤 양식을 가진. 네, 그라나다 쪽에 가면은 이제 그라나다에 가면은 아람브라 궁이라고 이슬람 양식을 가진 성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것까지 다 몰아내서 이제는 여기 스페인은 완벽하게 기독교 국가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있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스페인을 떠나라 그래요. 자, 여기 있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무슬림 아니면 또 하나 뭘까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화가 벨라스케스라든지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라든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핍박을 받다 못하니까
결국엔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서 이제 개신교가 막 이제 번창을 하고 있던 지역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이쪽 지역을 가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네덜란드를 선택한 것은 첫 번째, 네덜란드가 80년 동안 스페인하고 독립전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거기는 개신교 지역인데 뭐 개신교라고 해서 뭐 이슬람이니 유대교니 니들 마음대로 하고 뭐 회당도 짓고 이래는 아니지만, 종교의 자유는 없지만 양심의 자유는 주겠다. 조용히 집에서 예배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안 건드릴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일로 갑니다. 우리가 참 이거는 일종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이긴 하지만 유대인 하면은 잘하잖아요.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금융의 기죄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그 당시에 또 마침 대항해 시대라 갖고 뭐 여기 스페인이니 뭐 프랑스니 이런 나라들이 막 그냥 왕실에서 배 보내고 식민지 차지하고 막 이러던 때였어요. 네덜란드 빠질 수 없잖아. 근데 보내려고 보니까 왕실이 있으면은 왕실 돈을 빵빵 대줄 텐데,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빵빵 대줄 텐데 네덜란드는 왕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돈 많은 사람들, 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인데 십시일반 돈을 모아요. 그래갖고 자금을 마련해서 배를 띄워서 보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야 갔다 오면은 막 후추도 가지고 오고 뭐도 갖고 오고 해서 팔아갖고 4배 이익이 남는데, 그래서 꼬셔갖고 모은 거지 돈을. 그래서 이제 여기다 증서를 써줘요. 그래서 너 뭐 만약에 뭐 김지윤 100만 원 냈음 뭐 이런 거 식으로, 뭐 하정우 200만 원 냈음 뭐 이렇게. 그래갖고서는 모아갖고선 갔어.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결혼을 하겠다네. 나 100만 원 투자했는데 돈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애 장가 보내려면 돈 필요하잖아. 그래서 나 이거 100만 원 빼야 될 것 같은데 했더니 저쪽에 딴 데 살던 이름이 뭐예요? 네. 정승식. 네. 우리 정승식 씨가 나한테 와서 그 증서 있잖아. 너 100만 원 투자한 거 나한테 팔면은 내가 돈 주면은 뭐 그거 장가 갈 때 보태 써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정승식 씨한테 이걸 줘요. 그랬더니 정승식 씨가 가만히 보다가 근데 내가 들었는데 뉴스를 그 배가 태풍을 만나서 한 달 늦어진다네. 이러는 거야. 너가 준 100만 원을 다 쓰지는 못하겠다. 야. 한 80만 원이 안 되겠냐? 쇼부치자. 그게 나와요. 나는 지금 돈이 급하잖아. 그래 알았어. 그럼 80만 원에 사가라. 그럼 팔아요. 이런 식의 거래가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가 생깁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업이 발달하고 어마어마하게 금융력이 발달하고 네덜란드의 황금기가 구가되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당시 네덜란드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네덜란드의 최고 문해율이라고 하죠. Literacy rate. 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전체 인구의 문해율은 얼마나 됐을까요? 10%, 또 30%, 또 50%? 50%도 나왔어요. 자, 얼마였냐? 18세기 이르면 80%에 이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지금은 공교육을 받으니까 대부분 뭐 문해율이 거의 100%에 가깝죠. 우리나라는 그래요. 당신 공교육 이런 게 막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 아니 뭐 증권도 거래하고 뭐 사업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 지금 제가 이름 물어봤듯이 하려면은 뭐를 써요 우리가? 뭘 써요? 사업하고 그럴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쓰려면 글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조그만 마을에서 옆집 건너서 뭐 개똥이네가 살고 뭐 이쪽 건너가고서는 소똥이네가 살고 이런 거 다 알면은 사실 안 써도 되죠. 내가 니네 아버지를 알고 할아버지를 아는데 사우나에서 만났는데 뭐 이러고 알 필요가 없는데, 모르는 사람끼리 잘 모르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사업을 하고 뭘 하려면은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시면은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해율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서로 간에 어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문해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 어떤 리터러시 레이트라고 얘기를 할 수, 우리가 이제 상징을 하는 어떤 지적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높아지니까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어떤 제국, 그 어떤 강대국도 오픈하지 않은 강대국이나 제국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왜냐하면 이게 오픈이 되어 있어야지 훌륭한 인재들이 가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잘났어. 그리고 나는 너무 똑똑해. 그리고 나는 성공하고 싶어. 그냥 부산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 세계에서 성공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다면 나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뛰어다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주는 곳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오픈되는 힘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승계를 한 나라가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미국인 거죠. 영국으로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이민을 정말 받고 싶어서 받았다기보다 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제국이 되겠다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노동력이 부족해서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땅을 생각하면 지금 막 큰 이제 태평양 뭐 대서양을 끼고 있는 그 나라 생각하지만 처음에 미국은 한 13개 주로 시작을 했고 점점 서쪽으로 가죠. 서쪽으로 가고 나폴레옹한테서 중간에 있는 큰 이제 프랑스 루이지나 땅도 사갖고서는 이제 또 서쪽으로 가고 나중에 또 멕시코하고 전쟁을 해갖고서는 어마어마한 땅을 지금 사들이게 됐죠. 텍사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여기가 원래 다 멕시코 땅이었어요. 1846년부터 1848년까지 전쟁을 딱 하고 났더니 184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터지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텍사스에서는 석유가 터지네. 뭐 이런 운빨 최고, 아까 운칠기삼이라고 그랬나요? 우리 하정우 센터장님이 운빨 최고의 나라가 어디 있어? 근데 여기에 처음에는 안 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여기서 이제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다 그냥 사업체가 몰려 있고 이런 동부 쪽에 살라 그랬는데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민도 받고 니네 유럽에서 핍박받고 있지. 미국 와갖고서는 여기 서쪽으로 가면은 땅 준다. 뭐 이러면서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민을 자꾸 장려를 하고 끌어들였죠. 그 유럽에서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건너오는 거예요. 1848년에 유럽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혁명이 소용돌이가 나요.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정말 거기는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런 데에서 노동자들이 일어서는 혁명이 일어나요. 근데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도망가야지. 어디로 도망가? 미국 가자. 그럼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이 나요. 알죠? 들어봤죠? 여기서 죽으나 딴 데 새로운 데 가서 죽으나 한번 저쪽에 베팅해보자. 그리고 미국으로 가요.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동유럽,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유대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린 유대인 박해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그 홀로코스트 히틀러만 생각하는데 유대인 박해는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9세기 말에 동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막 건너와요 또. 여러분 한 3개월쯤 전인가? 오펜하이머 영화 본 사람 있어요? 꽤 있군요. 오펜하이머 유대인이죠. 오펜하이머 부모님은 19세기 말에 건너온 유대인이에요. 근데 오펜하이머 말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에요. 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미국 와서 눌러 앉은 거죠. 다 독일에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또 나오는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있어요. 나치라든지 공산주의의 위협이 오니까 동유럽에서 건너온 오펜하이머하고 사이 안 좋아서 나중에 수소포탈 만들었던 텔러.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 세기에 걸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폰 노이만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건너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미국이 최고의 뭐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1930년대 이때쯤에 최고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과학 기술을 가진 나라들은 사실 유럽에 있었어요. 특히 독일, 중심지는 괴팅엔 거기에 다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치가 들어오고 심상치 않다니까 전부 다 도망을 오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오는데 미국에서 그래서 프린스턴 뭐 고등연구소 이런 데서 유럽에서 받던 월급의 7배, 8배를 줬다 그러죠.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 앞에서 결국엔 돈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인재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현재 미국을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국 하면은 생각나는 정말 과학 기술 혹은 미국 첨단 기술이 이제 뭐 제일 발전한 곳이 미국이라는데, 그러면 또 그 중에서도 생각나는 지역이 하나 있죠. 어디? 실리콘밸리. 맞아요. 실리콘밸리가 있죠. 여기에 이 기업들이 다 있어요. 와, 뭐 다 있죠, 그죠? 뭐 페이스북, 뭐 오라클, 유튜브, 구글, 뭐 애플, 뭐 다 있어요, 다 있어. 여기에 중심이 됐던 곳은 사실은 스탠포드 대학교죠.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님이 나가서 창업해라 해갖고 돈 줘가면서 창업을 시켰더니 휴렛 패커드가 그걸 시작을 하고, 그 성공을 보고서는 나도 가라지에서 창업을 하겠다는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 나와서 다 이걸 만들고, 이게 많이 여기 모이다 보니까 여기 하나의 생태계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실리콘밸리 그리고 미국의 현재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뭐 유명한 대기업들, 시총 뭐 세계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이런 기업들 CEO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기억은 안 나지만 얼굴은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도. 네, 이런 사람들. 네, 이분은 누구냐? 딱 배경 보면 알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이름은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사티아 나델라 CEO입니다. 이분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맞아요. 제프 베이조스예요. 사티아 나델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인도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인도 사람이 아니라 인도에서 태어난 인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제프 베이조스는 아버지가 덴마크계예요.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어릴 때 이혼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새아버지가 쿠바 난민 출신이에요. 근데 쿠바 난민인데 세계적인 정유 회사의 이제 프레지던트 CEO까지 올라간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자기 새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리사 수. 어디 CEO예요? AMD. 잘하네요. 네, AMD CEO죠. 대만계예요. 그리고 누굴까요? 레리 페이지 아니에요. 구글까지 받았어요. 네, 순다 피차이. 현재 CEO죠. 이분 어느 나라 사람일까? 인도예요. 마찬가지로 사티아 나델라처럼 인도에서 태어난 인도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최고의 그 첨단 기술 기업들이 모여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그런 회사들의 CEO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토종 미국인이 어떻게 정의를 할지 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페이스북, 메타, 유대인이죠. 그죠? 자커버그 유대인이잖아요. 여기는 안 넣었지만은 엔비디아, 요새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 젠슨 황, 대만계죠. 그러니까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제국이다. 뭐 제국이라고 하면 미국은 되게 싫어해요. 자기네들은 그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제국주의자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권국 같은 이런 국가들은 사실은 이런 인재들을 끌어다니는 그런 자석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내가 정말 전 세계적인 인재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큰 물에서 놀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겠다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패권국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어디가 가장 성공을 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은 그런 인재들을 품을 만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이 굉장히 특별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 역사상. 아까 인구도 보여줬고 제가, 그리고 이제 GDP, 전 세계 생산성에 대해서도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전무후무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죠? 그 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의 절벽처럼 우리가 막 상승하는 시기에 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되게 평화로운 시기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2006년생인가요? 2005년, 6년, 7년 요쯤 되죠, 그죠? 네, 그 시대를 살고 있어서 모를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시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건 이제 베트남전 때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동에서 이라크, 이란 전쟁이 있을 때 얘기지만 사실은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꽤 평화로웠어요.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렇지는 않았죠. 그죠? 그리고 메이저 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큰 국가들, 강대국끼리 부닥쳐서 만들어내는 전쟁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물론 전쟁이 왜 없어요? 뭐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도 침공을 했었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세계를 전부 다 멸망 속에 빠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세계 대전 같은 거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오픈네스로 인해서 그게 평화가 유지가 되고 또 평화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픈네스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세계 교역량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구랑 아까 봤었던 우리가 인구랑 뭐 생산량이랑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재미있는 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평화롭기 때문에 나름. 냉전 시기가 있었지만 그때는 우리가 어떤 레드라인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소련과 미국이 지키고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요거 보일 거예요. 요거 가다가 멈추네, 내려오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제 시기가 가게 된다면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시작이 됐었던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치겠지만 세계적으로 우리가 오픈네스가 제일 좋은 거라고 달려왔었던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지금 조금 뒤로 주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정치학자들은 작년에 시작이 됐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쩌면은 세계적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함께 교육을 하고 함께 패스포트 여권 하나 들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점점 더 지역화 혹은 블락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드는 걱정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지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지역에만 영향이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어머니들한테 한번 집에 가서 여쭤보세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나서 식용유 가격이 얼마가 올랐는지, 곡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빵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나라 빵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죠? 말이 나온 김에 한 얘기인데. 네. 그리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니까 대번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기름값 어떻게?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제는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과의 네, 미국하고 중국의 경쟁이겠죠.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역화가 된다, 블록화가 되는구나, 이 지역과 저 지역이 갈리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당분간은 또 그런 식의 우리가 리트릿이라고 얘기하죠. 뒤로 물러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저 멀리서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세계가 이미 많이 엮여져 왔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역으로 혹은 우리끼리의 블록으로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묶인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영향에서 저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기 이제 학생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국제 이슈를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볼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오픈이 돼야지 잘 살고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만한 위치에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한국이 강대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자, 한국은 강대국이다. 국뽕 쫙 빼고. 네. 한국은 아직 강대국은 아니다.
손 들면 혼날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어딜 가나 이런 반응이에요. 어딜 가서 뭐 어떤 물어봐도 누가 대상이든 간에 한국이 강대국이냐 물어보면은 한 2명. 강대국이 아니다 하면은 또 대부분 사람들이 손을 드는데 저는 한국은 강대국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유튜브 스트리밍도 되고 있는데 강대국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그런 그게 아니고 한국의 경제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10위에서 한 1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한국의 군사력은 얼마나 될까요? 아, 나도 3등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사실 이 군사력이라는 거는 싸워보기 전에 몰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러시아가 우리가 2위라 그랬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순위 조정이 좀 되겠죠. 네, 하여튼 간에 뭐 군대 숫자라든지 무기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 뭐 다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한국의 이제 군대 군사력의 순위를 한 6위 정도로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실전 경험은 영원히 없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아들도 군대 가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이만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의 인구는 5천만이죠. 급속도로 줄고 있지만 현재는 5천만이에요. 전 세계 뒤져보면 이만한 나라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고 인구가 5천만쯤 되고 군사력도 10위 안팎이고 경제력도 10위 안팎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한국은 강대국이에요.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 10년, 20년 뒤면은 한국 사회의 이제 중추 역할을 할 사람들이거든요. 한국은 그래서 강대국의 외교를 해야 돼요. 강대국의 외교가 뭐냐? 우리 맘대로 하는 외교냐? 그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겠지만 책임 있는 외교를 해야 돼요. 한국은. 책임 있는 외교는 물론 우리가 뭐 국제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있고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국내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적인 외교의 차원에서는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게 강대국의 외교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얘기를 하자면요. 아직도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어딥니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을 얘기를 합니다. 아, 짜증나. 그죠? 왜 그러냐? 얘네들이 우리한테 나쁜 짓 할 때 세계적으로는 지들도 국제 무대에서 뛴다고 뛰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먹던 놈이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일본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관련돼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줬죠. 압도적으로 도움을 준 건 미국이에요. 그건 뭐 타이 주종을 불허하고 그 다음이 EU예요. 그 다음이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 국가들이 있고 일본이 6위예요. 6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보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를 옹호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우크라이나를 옹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돈을 보내거나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선두를 치고 나갑니다. 저는 한국이 그런 외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외교는 힘을 쓰고 우리가 정말 뭐 크다, 강대국이다라는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의 책임을 지고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가는 외교가 강대국의 외교고요. 우리 시대는 틀렸고, 네, 나는 틀렸어. 네, 뭐, 아줌마 시대는 틀렸고, 여러분의 시대는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글로벌을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돼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